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노량진 검정고시 학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는 고등학교를 2학년 때 그만뒀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좋아하는 여자애가 고등학교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를 좋아해서였다. 독산동 근방의 이모집에서 기생하면서 노량진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었다. 여하튼 그렇게 오전엔 검정고시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오후부터 밤까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쩌다 보니 학원에 조금 늦게 들어가서 학생반도 아니고 성인반도 아닌 뭔가 짜집기반 같은 데로 들어가게 되었다. 검정고시가 매년 4월이랑 8월에 있었는데 생각이 없는 건지 자신감이 넘치는 건지 꼭 중간에 접수를 하는 인간들이 있다. 나처럼 말이다. 내가 들어간 반에는 나랑 비슷한 10대 꼴통들을 비롯해서 20대부터 50대까지의 연령대가 엄청나게 다양했는데 그 중에 30대 중반에 한 누나가 있었다. 10대들은 그 누나를 데모라고 불렀다. 반쯤은 농담 겸 장난스러운 호칭이었다. 근데 이 30대 누나가 나이로는 50대 아줌마 다음 서열이라 다들 두 번째 데모님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여하튼 이 누나는 미용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검정고시 공부와 병행하고 있었다. 같은 반 모든 학생이 알고 있었다.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을 붙잡고 자기 얘기를 주구장창했기 때문이다. 외모는 아주 평범했다. 마른 것도 아니고 통통한 것도 아니고 얼굴도 그냥 평범하고 안경을 썼다. 머리는 흑발의 긴 편이었는데 항상 하나로 묶고 다녔다. 윤기는 없었고 다소 푸석푸석한 그런 느낌의 머리카락이었는데 그게 기억에 남는다. 미용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린스도 하고 머리 관리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내가 종종 했었으니 말이다. 아무튼 대체적으로 살가운 성격이었다. 다들 원만히 지냈고 다만 나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때때로 학생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 밥을 먹을 때나 간식을 먹을 때나 누나가 이야기에 열중할 때면 눈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는 때가 종종 있었다. 좌우의 눈이 완전히 따로따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아주 얇은 은퇴 안경 너머에서 양쪽 눈알이 제각각 돌면서 목소리를 높일 때는 뭐라고 해야 할까. 일단 무섭진 않았다. 학원이었고 학생들 10수명이 함께 있는 교실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어딘가 부족한 모양이다 라고 그런 생각은 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검정고시 학원에 많이 오기도 하고 학습장애 내지 비슷한 문제들 때문에 그냥 눈 쪽이 좀 아픈 사람이겠거니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모의고사는 아니고 아무튼 검정고시 학원에서도 그 비슷한 시험을 치는 날이 있었다. 그래서 그날은 일찍 끝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교실을 나오고 있었다. 같이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학원을 다니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날은 결석했다. 나는 혼자 밥 먹고 PC방에서 시간 좀 때우다가 주유소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근데 갑자기 누나가 와서는 하는 말이 자기가 밥을 사준다고 밥 먹으러 가자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두 가지 이유로 수락했다. 첫째, 나는 알바를 하고 있었어도 굉장히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둘째, 얼마 전에 누나가 요약노트를 보여줘서 그걸 베껴서 쉽게 시험을 봤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다. 꽁밥 먹여준다는데 뭐가 문제람. 학원을 나왔는데 갑자기 택시를 잡고는 나더러 타라는 거다. 난 순간 왜요? 라고 말했다. 근데 누나가 빨리 타라고 재촉을 했다. 뒤쪽에서 차들이 크락션을 빵빵하고 울리는데 안 타고 멀거니 서 있기도 못해서 일단 탔다. 그리고 생각했다. 누나가 좀 떨어져 있는 식당에 가나 보다 하고 말이다. 차는 계속 달려서 신길동 끄트머리까지 갔다. 신길동은 노량진에서 대방을 지나서 가야 하는 곳인데 대충 택시로 10분 조금 넘게 걸렸다. 택시는 한 허름한 빌라 앞에서 멈췄다. 누나가 요금을 내고 나랑 같이 내렸다. 내가 물어봤다. 여기 어디냐고 말이다. 그러자 누나는 자기 집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좀 어이가 없었다. 밥 먹자더니 왜 집까지 데려왔냐고 물어봤다. 누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집에서 밥 해 먹으면 돈도 안 들고 좋지 않냐고 말이다. 그리고 자기가 미용사 자격증을 공부해서 머리도 잘 자르는데
너 머리가 좀 지저분하니까 잘라주겠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내 팔을 잡아 끌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누나의 집은 1층이었다. 그런데 누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었다. 문간 앞에 서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진짜 5초 정도 가만히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 2명이 앉아 있었다. 누나의 어머니로 보이는 60대 초중반의 할머니랑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랑 나란히 소파 앞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 두 사람이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당황스러우니까 눈짓으로 누나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누나가 말하기를 엄마, 나 학원 동생이랑 밥 먹으려고 데려왔어. 너도 인사해. 우리 엄마랑 내 남동생이야. 나는 일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 남동생이란 사람은 날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정면으로 돌렸다. 그리고 누나의 엄마란 분은 내게 고개를 아주 천천히 2번 끄덕여 보이시더니 아들을 따라 정면으로 고개를 돌리셨다. 누나가 나한테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올라섰다. 누나가 자기 방을 가리키며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거실을 지나치면 벽과 붙은 작은 주방이 있고 정면에 화장실이 있고 그 오른쪽이 누나의 방이었다. 근데 그리로 향하는 도중에 내 등골에 소름이 확 끼치는 거다. 지금도 그 감각을 잊을 수가 없는데 거실엔 텔레비전이 없었다. 근데 누나의 엄마와 남동생이라는 사람은 거실 소파 앞 바닥에 앉아서 멀거니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다. 대체 왜 저러고 있을까? 어쩐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도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아서 뭔가 이상한 느낌은 있었는데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정면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뭔가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상태에서 누나 방에 들어갔다. 누나 방의 첫인상은 그냥 지저분했다. 뒤쪽은 붙박이장이고 옆은 침대 없이 바닥 위에 깐 이부자리, 창문이 있는 쪽으로 책상이 있는데 책상 위에는 마네킹 머리가 3개 있었다. 미용 연습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이었다. 3개 중 하나는 완전히 대머리였고 나머지 2개는 미용 문외 아닌 내가 봐도 들쑥날쑥한 머리를 하고 있었다. 조금 있다 누나가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다. 나보고 커피 한 잔 하라면서 주는데 컵이 더러웠다. 끝에 뭔가 고춧가루 자국 같은 것도 묻어 있었고 나는 덜 더러운 쪽으로 입을 대고 마시면서 생각했다.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말이다. 밥 먹고 싶은 마음은 진작에 사라졌다. 난 그때 18살이었고 뭔가 결정장애가 심할 때였다. 위험을 느낀 순간에도 이러면 안 된다고. 이 누나랑 가족들이 나 때문에 뭔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고. 나한테 밥 해주려고 날 불렀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이럴 게 아니라고 말이다. 바보 같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다. 방에 멀거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누나는 주방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뭔가를 만드는데 대화 소리가 들렸다. 조금 있다 누나가 방에 들어오더니 나한테 말하는 거다. 미안한데 밥이 없다고. 라면이라도 먹으면 안 되겠냐고 말이다. 난 이 집에 들어온 뒤부터 계속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고 빨리 탈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했다. 아니, 오히려 라면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누나가 엄청 어색한 웃음을 빼물고 말하기를 라면 사게 돈 좀 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기분이 나빠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팔다리 살갗이 전부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까 3,000원인가 있었다. 그 돈을 누나한테 다 줬고 누나는 자기가 가지 않고 라면 사오라고 동생한테 시켰다. 남동생이 3,000원 받아가지고 라면 사러 나가고 나는 멀거니 앉아 있었다. 지금 그냥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난 진짜 어리고 깡도 없었다. 근데 갑자기 내 귀에 싹둑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생각에 빠져 있는데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린 거다. 시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누나가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웃고 있었다. 가위 끝에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걸려 있었다. 당연히 그건 내 머리카락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누나에게 벌컥 화를 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갑자기 뒷머리를 왜 자르냐고. 진짜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사실은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다. 소리라도 버럭 지르지 않으면 뭔가 당할 것 같은
그런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다. 근데 누나가 갑자기 눈알이 따로따로 돌기 시작하는 거다. 학원에서 학생들이랑 대화할 때 이야기에 열중하면 그랬듯이 말이다. 그렇게까지 화를 내면 이 누나가 뭐가 돼? 너 생각해서 머리 좀 잘라주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로 화를 내고 그래. 이런 식이었다. 더 이상 다른 논리는 없었다. 막무가내로 내 머리를 자른 것에 대한 사과는 하나도 없이 말이다. 나는 그냥 죄송하다고 했다. 진짜 그냥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누나의 어깨 너머로 반쯤 열린 누나 방 문이 보이는데 그 바로 앞에 라면을 사러 갔던 남동생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대충 10cm 정도의 틈이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다음엔 눈을 피했다. 근데 계속 보는 시선이 느껴지니까 다시 쳐다봤는데 남동생이 손에 든 검정 봉지를 들어 보였다. 라면을 사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곤 내가 누나한테 말했다. 누나, 저기 라면 사오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이다. 남동생을 뭐라고 호칭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말했다. 누나가 남동생을 돌아보더니 시익 웃었다. 왜 웃었을까? 난 지금도 모르겠다. 누나가 가위를 내려놓고 나가서 라면을 끓였고 잠시 후에 나보고 나오라고 했다. 주방으로 나갔는데 난 가방을 이미 어깨에 맸다. 나갈 생각으로 맸는데 남동생이란 사람이 현관에 신발 놓는 곳에 그냥 서 있는 거다.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누나란 인간은 나보고 라면을 먹으란다. 그래서 그 좁은 주방에 2인용 식탁에 앉아서 내가 앉은 방향에서 좁은 거실과 현관문이 다 보이는데 등만 보이는 어머니란 사람은 텔레비전도 없는 거실의 벽을 보면서 계속 앉아있고 남동생은 현관을 지키듯이 서서 나만 쳐다보고 있고 나는 누나랑 마주 앉아서 라면만 먹고 있었다. 진짜 남동생 분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상식적으로 이상한 분위기인 건 알지만 그걸 입 밖으로 냈다간 나한테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꾸역꾸역 라면만 먹었다. 다 먹고 나니까 누나가 머리를 마저 잘라준다고 방으로 오란다. 이쯤에서 질러야겠다고 생각해서 말했다. 나 주유소 일하러 가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자 누나가 또 좌우 두 눈이 따로따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보다 앞서서 그냥 나와버렸다. 남동생은 여전히 현관에 서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최대한 얼굴을 굳히고 신발을 신었다. 남동생이 바로 옆에서 나를 내려다보는데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다. 신발을 다 신고 문을 열자마자 계속 정면을 보면서 앉아있던 누나의 엄마라는 분이 목청이 째지도록 붓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타고 왔던 택시에서 내린 집 앞까지 나왔는데 계속 들렸다. 난 일단 미친 듯이 뛰었다. 뒤도 안 돌아봤다. 당시 신길에서 대방까지 버스로 10분인데 그걸 달려서 20분 만에 주파했다. 바로 주유소에 가서 일했고 그날 같이 주유소에 학원을 다니는 친구한테 다 얘기했다. 그거 완전 미친년이라고 말이다. 참고로 이 친구는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 좋은 친구고 입도 무겁다. 다음날 학원에 갔는데 누나가 나를 불렀다. 난 계속 쌩까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와달라고 해서 학생들 담배 피우는 비상계단 쪽으로 갔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혹시 네 친구한테 얘기했어?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그게 뭐요? 무슨 할 얘기거리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자 누나는 네 친구는 너한테 들었다고 하던데 라고 말했다. 내 친구가 절대로 말을 할 리가 없다. 근데 저렇게 날 살짝 떠보는 걸 보고 정말로 가까이 지내다간 언젠가 칼 맞겠다 싶어서 그냥 씹고 돌아 나왔다. 그리고 이후 그 학원을 그만뒀다. 학원 때려치우고 혼자 공부해서 8월에 합격했다. 나중에 친구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누나가 정신병력으로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친구가 학원 사회선생님이랑 술자리에서 들었단다. 약혼자를 칼로 찔러서 구속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인형의 집. 당시 나는 대학생으로 자취 중이라 돈이 필요했지.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편의점을 전전했지만 가정교사가 꽤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 하지만 가정교사는 사이트에 등록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귀찮잖아. 그래서 동사무소에 허가를 받아
여기저기에 광고 전단을 붙였어. 대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랑 국어를 가르치고 시간당 3,000엔 그리고 연락처까지 적었지. 며칠 지나자 전화가 왔어. 중년 아주머니쯤 되는 목소리였어. 광고지를 봤는데 방문 가능할까요? 라고 했던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사람을 찾는 모양이더라고. 매일 오면 좋겠고 하루 4시간 정도 부탁한다는 이야기였어. 나는 속으로 하루에 4시간 일하고 12,000엔씩이나 벌다니 너무 기분이 좋았지. 정말 바보 같았지. 하루 4시간씩 매일 해달라는 내용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어.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갔어. 오후부터 4시간이나 해야 하니 밥을 일찍 먹고 집을 나섰어. 가르쳐준 주소에 도착하니 낡고 작은 집이 덩그러니 있는 곳이었지. 마침 동네의 분위기 자체가 어둡다 보니 제법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 일 때문에 왔으니까 하며 조심조심해서 초인종을 눌렀지. 그랬더니 동시에 중년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려 왠지 안심이 되더라고. 문을 열어준 아주머니를 보고 나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 새치투성이의 머리카락과 눈가에 거무튀튀한 다크서클 그리고 시익하고 웃는 기분 나쁜 미소. 순간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역시 돈이 이겼어.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신발을 벗었어. 목소리가 매우 떨렸던 것 같아. 학생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쪽으로 와요. 라고 하시며 안쪽 방으로 안내해 주셨지. 솔직히 엄청 무서웠어. 뭐랄까. 집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서웠어. 안쪽으로 향한 이 방은 말 그대로 아이방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었지. 안쪽 책상에 아이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있길래 그쪽을 향해서 다가갔어. 안녕이라고 말하면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말이야. 그건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더라고. 인형이라곤 해도 직접 만든 것 같은 느낌에 아이 정도의 크기였는데 양복을 입고 있었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 얼굴이었어. 천조가리에 단추만 3개 붙여 놓았더라고. 아주머니가 우리 아들이에요. 라고 말하며 시익하고 웃는데 진짜로 너무 오싹했어. 이 집 정말로 뭐야. 진짜로 장난 아니네. 나는 그래서 인형이잖아요. 라고 말해버렸어. 하지만 이것이 큰 실수였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라고요. 라고 소리치며 갑작스런 큰 소리와 아주머니의 돌변에 눈물이 찔끔 나왔어. 나를 죽일지도 몰라. 죽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원만히 해결하고 집에 돌아가자고 생각했어.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라고 말하고 그 인형에게 형아랑 공부할래? 라고 말하니 다시 아주머니는 시익하고 웃으며 원래대로 돌아갔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인형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 당연하지. 인형인걸. 공부라고 해도 상대는 인형이라. 오로지 나 혼자 인형에게 주절거리며 떠들 뿐이었어. 이때부터 4시간은 정말 지옥이었어. 10분간의 휴식을 감안해도 고통이었지. 4시간 동안 오로지 혼자서 떠들 수밖에 없었어.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뒤에서 희죽거리며 바라보고 있었어.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이래저래 겨우 4시간이 지났어. 그럼 이만 끝낼까라고 인형에게 말했어. 인형이니깐 당연히 대답은 없었지. 희죽거리는 아줌마를 보며 정말 기분 나쁜 미소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너무 늦었으니 저녁밥을 먹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오기 전에 먹었더니 괜찮다고 말했지. 솔직히 이런 기분 나쁜 집에서 나오는 밥을 어떻게 먹겠냐고.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냥 먹고 가세요. 라고 말했지. 정말이지 무서워. 저 아주머니는 미친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정말로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떠름하게 승낙하는 수밖에 없었어. 그 뒤 식당 같은 곳으로 끌려가듯 안내를 받아 의자에 앉았어. 아주머니는 식칼을 꺼내더니 뭔가 조리를 시작했지. 식칼을 꺼냈을 때는 나를 찌르지 않을까 싶어 정말 움찔했어. 식은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어. 더러운 냄비도 꺼내더니 무언가를 끓이기 시작했어. 잠시 후 카레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 카레인가? 평범한 음식이라 다행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아주머니가 접시에 카레를 담아 가져다 주었어. 더러운 접시에 카레가 담겨 있었지. 숟가락은 편의점에서 받은 숟가락을 재이용한 것이었어.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조심조심 먹기 시작했어. 그냥 보통의 카레였어. 맛없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한테 집에서 자고 가라는 거야.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 아니, 너무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어. 하지만 꼭 자고 가달라고 말하기에 정말로 괜찮습니다. 하고 다시 대답했지. 그러자 아주머니는 자고 가라고요. 켄장이 불쌍하지도 않니? 라고 말했어. 그 아주머니가 너무나 무서웠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하룻밤 머물기로 했어. 자는 척 하다가 어딘가 빈틈을 찾아내서 도망치자고 생각했어. 나는 인형이랑 함께 자게 되었지. 이런 기분 나쁜 인형과 함께 자다니 너무 싫었어. 아주머니는 그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었지. 아주머니는 그 인형에게 말했어. 좋겠네. 켄짱. 선생님과 함께 잘 수 있어서 말이야. 라고 말하며 희죽거리며 웃었지. 그 희죽거리는 모습이 정말로 무서웠어. 화장실은 식당 옆이니까. 그리고 2층에는 올라가지 말아요. 라고 말했어. 우선은 아주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어.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온 걸 정말로 후회했어. 휴대폰만 있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 한밤중이 되면 자겠지 싶어. 심야까지 기다리기로 했어. 그때가 10시 반 넘었을 즈음이었지. 딱히 하는 일도 없어서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니 새벽 1시였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나 봐. 이제 아주머니도 자겠지 싶어. 탈출을 결행하기로 했어. 가방을 가지고 살금살금 현관으로 향했어.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심장에 고동만이 울렸어. 그런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나타나더니 당신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어. 옆을 보니 부엌문 틈새로 아주머니가 희죽거리며 양반다리로 앉아서 이쪽을 보고 있더라고. 설마 여기서 계속 감시했었나? 몸에서 핏기가 확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 설마 집에 가겠다고 하려는 건 아니지? 라며 희죽거리고 있었어. 여기서 나는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지. 소리를 지르면서 집의 안쪽을 향해 뛰었어. 방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의 창문은 없었어. 집의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 올랐어. 눈앞에 문이 보였지. 열어보니 완전 캄캄했기에 더듬거리면서 전등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켰어. 갑자기 주위가 밝아지자 인형들이 가득했었지. 어찌할 바를 몰라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 괴성을 지르는 소리가 방 안쪽에서 들리더라고. 거기에 눈을 돌리니 그곳에는 머리가 엄청 크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한 사람 같은 것이 있었어. 나랑 눈이 맞아버렸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바지에 실례를 해버렸어. 패닉 상태가 되어 창문을 열고는 고민도 없이 2층에서 뛰어내려 버렸어. 통증 따위 느낄 겨를조차 없었지. 공포가 통증을 이기고 있었어. 그대로 맹렬하게 질주하여 집으로 도착했어. 그날은 뜬 눈으로 세웠고 발이 엄청 아파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왼발이 부러진 상태였어. 그 후 거기서 이사해버렸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집으로는 2번 다시 가지 않았어.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경찰에 신고해볼까도 했지만 신고하면 나에게 보복이라도 할까봐 하지 않았지. 아직도 켄짱이라는 인형과 희죽거리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세 번째 이야기, 절벽. 이 이야기는 친구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끝끝내 이 이야기가 어디서 일어났던 것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이 사건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사건은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6명이서 추곡 후 지방에 있는 어느 현수교로 드라이브를 갔을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날 그들은 차 2대에 나눠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중 뒤쪽 차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앞차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의 점장과 부모님도 서로 사귀는 것을 인정한 커플이 타고 있었고 뒤쪽 차에는 친구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여기저기 들르기도 했기 때문에 현수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할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산속 깊은 골짜기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교. 현수교가 가까워지자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희미하게 안개도 끼었다고 합니다. 현수교 앞에는 넓은 공간이 있어
비가 그치면 거기에 차를 세운 뒤 걸어서 현수교를 넘어갔다 돌아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현수교 너머는 막다른 곳이 되어 있어 그 현수교만 관광용으로 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장에 도착하자 갑자기 앞차가 급정지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10m 정도 뒤에 있던 뒤쪽 차에서는 왜 앞에서 차가 멈췄는지 영문을 알 수 없어 그대로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전혀 움직이려는 낌새가 없어 상황을 물어보려고 친구가 문에 손을 댄 순간 앞차 뒷자리에 앉아있던 친구 커플이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친구가 놀라 차에서 내려 무슨 일이야? 라고 외친 그 순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맹렬한 기세로 달리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광장 구석의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골짜기에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라 가드레일로 달려가 골짜기 밑바닥을 보았지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망연자실해진 채 우리는 앞차의 점장이 괜찮은지 보러 갔습니다. 점장은 손이 창백해질 정도로 핸들을 꽉 잡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죠. 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금방 도착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점장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던 두 사람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친구를 포함해 동행했던 이들은 모두 경찰에게 신문을 받았지만 결국 자살로 결론 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친구는 점장에게 병문안을 가서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점장의 말에 따르면 광장에 도착하자 난데없이 차 앞에 기모노를 입은 여자아이가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위험하다 라고 생각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췄더니 마치 사극에나 나올 법한 모습에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왜 여자아이가 있나 싶기보다는 기분이 나빠 도망칠까 생각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차 주위에 비슷한 모습을 한 아이들이 잔뜩 둘러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낀 점장은 입안에서 경을 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둘러싼 아이들은 그대로 손을 잡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장의 머릿속에 아이들의 노래가 마구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점장은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중얼거리며 핸들을 잡고 필사적으로 정신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때 뒤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아이들과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드레일 너머의 벼랑 끝으로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경찰은 믿어주지 않더라고. 나도 내가 뭘 본 건지 모르겠어. 라고 점장은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넘기려 했지만 친구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죽었어. 라고 너무나 진지하게 말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재개발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저희 아파트에 사시던 한 아주머니께서 엘리베이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물건을 장사하시던 아주머니셨는데 일을 끝마치고 밤 늦게 귀가하는 길에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아파트는 주민 측과 아파트 측이 재개발을 놓고 분쟁이 있었던 터라 아주머니의 사망 사건은 재개발 투쟁에 불을 붙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도시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재개발을 추진할 정도로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지만 주변 신도시 건설과 집값 상승의 목적으로 재개발을 주민들이 요청해 아파트 측과 주민들 측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났었습니다. 시설도 괜찮은 편이고 그다지 아파트가 노후가 되지 않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반반씩 나누어 대립을 계속했었던 때에 터진 엘리베이터 사고는 주민 대다수를 재개발 찬성으로 돌아서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침에 우유를 배달하던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틈에 목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시설 관련 사고에 재개발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아파트 측과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민 측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아파트 측은 올해 용역업체를 아파트가 고용해 주민들의 회의를 방해하는가 하면
작년 말에는 한 주민이 아파트 관리실에 방화를 하고 도망가는 등의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만 제가 알기론 20차례나 출동할 정도로 아파트는 혼란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아파트 측 대표였던 관리소장의 딸이 엘리베이터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아파트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재개발 항의는 더욱더 거세지게 되었고 더욱더 폭력적이게 변하여 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주민들이 속출하거나 배수관 문제로 홍수처럼 물이 아파트에 흘러넘치고 멀쩡하던 보일러실에 화재가 일어나는 등 지금까지 없었던 이상한 현상이 반복해서 아파트에 일어났습니다. 올여름 결국 아파트는 재개발을 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20명의 중경상자와 3명의 사망자를 내는 안타까운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11년 가까이밖에 안 되는 멀쩡한 아파트에서 여태 멀쩡했던 시설들이 몇 달 사이에 망가져 오작동을 연달아 일으키고 아파트 재개발엔 상당수 주민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지만 정작 사망자 가족들은 보상도 거의 못 받았다는 점이 말입니다. 더욱더 이상한 건 이런 대규모 사건이 언론에는 보도도 안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누군가가 꾸민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척이나 무섭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 끼어 죽는 건 아닌지 그 누군가가 내 목숨을 노리는 건 아닌지 해서 말입니다. 재개발 공사는 내년 겨울에 끝난다고는 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곳엔 다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5번째 이야기, 살해당할 뻔했던 오프라인 모임.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온라인 RPG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혼자 퀘스트를 해결하고 레벨을 올리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만 플레이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레벨도 높아지고 친구도 늘어나 저는 게임이 정말 즐거워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이가 좋았던 두 친구와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갖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갑내기에다 취미도 맞는 친구였으므로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 겁도 조금 났지만 남자와 단둘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둘과 함께 만나는 것이라서 오히려 다소 안전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남의 날이었죠. 저희는 오후에 전철을 타고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다른 도시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모였습니다. 그 둘도 제 시간에 맞춰 왔고 영화도 보고 게임 이야기도 하면서 매우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이제 돌아갈까 생각해서 둘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이 입을 모아 잠깐만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 라길래 저도 거기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폐허가 된 빌딩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고 싶었어? 라고 물었습니다만 둘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과는 분명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뭔가 위화감을 느껴 자고 간다는 말은 안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말에 두 남자는 씩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느끼며 둘을 뿌리치고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둘이 따라올지도 몰랐지만 저는 뒤돌아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역에 도착하자 운 좋게 막차가 있었으므로 저는 바로 올라탔습니다. 안심하고 저는 문득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그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전철이 마침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또 나 말고 다른 피해자는 있지 않았을지. 저는 그날부터 게임을 접었습니다.